모든 악재 테슬라가 오르든 내리든 미국이 빠지든 말든 옆 나라 일본에 뭐 니케이가 자빠지든 말든 외국인이 팔든 말든 우리는 막 엄청난 불을 뿜었고 야 이런 날 우리 또 똘망똘망한 우리 잘 나오셨네요. 이제 하반기 또 한번 짚어주셔야겠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달러 이야기 주로 하실 거죠? 네, 뭐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게 FX다 보니까 다들 좀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FX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제 지난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소장님이 서두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달러 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졌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면서 네. 달러엔도 138엔까지 갔었고 유로 달러도 1.12 레벨 뚫고 올라가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달러 외통화들의 랠리가 나왔었는데 그 도화선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미국 CPI 그랬죠. 그리고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메인 DC가 디스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숫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메인 디시가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에피타이저는 뭐예요 요새? 또 시장이 좋아하는. 뭐 메인 DC가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굳이 에피타이저까지 굳이 먹어야 다 먹었나요? 네. 그게 이제 왜 이슈가 됐냐면 결국에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왔으니 연준이 6월달 점도표에서 2번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올릴 수 있겠어? 물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상승폭 둔화되고 있잖아. 그러면 7월에 올리고 끝일 거야. 에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반대에 깔려있던 어떤 기저가 있었냐면 연준은 7월에 올리고 끝날 수 있겠지만 ECB나 BOE나 BOJ는 이제 정책만 바꾸기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 달러가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냐를 보시게 되면 그 반대에 깔려 있던 논제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부분들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첫 번째가 ECB였었습니다. 아하. ECB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었냐면 클라스 노트라고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있는데 가장 매파적인 성향의 위원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도 참 오래 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저희 주간 전망대 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한 했었는데 십몇 년째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매파적으로 분류되는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예. 7월 인상은 맞지만 9월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의 이 클라스 노트 발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9월 달에도 우리 금리 무조건 올릴 거야라는 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발언의 수위였는데 발언의 수위가 낮아졌죠. 라가르드 총재도 어떻게 보면 계속 올린다 쪽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매파적인 게 클라스 노트, 독일의 요아임 나겔, 오스트리아의 로버트 홀츠만 정도였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발언 수위를 낮추는 거죠. 이걸 도비시 코멘트라고 일단 시장에서 해석을 했고 두 번째로 영국의 CPI가 역시나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이 찍혔거든요. 어느 정도였죠? 절대 레벨은 그래도 높지 7%대 후반 나왔었는데 이제 레벨은 높았지만 예상은 8% 초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영국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와, 7%대 인플레이션 수치 갖고 좋아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BOJ가 7월 말에 YCC 즉 10년물 목표 금리를 타겟해서 맞추고 있는데 변동할 수 있는 범위 상한가 하한가를 줍니다. 이게 지금은 0.5%포인트거든요. 아래 위로 제로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1까지 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 네, 그거에 대한 베팅이 들어갔었는데 방금 제가 방송 출연하려고 택시 타고 오는 길에 이제 BOJ에서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보고서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아직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YCC를. 네. 섣부르게 그 정책을 조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기저에 깔려있던 모든 약달러 재료들이 뒤집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연준이 한 번밖에 못 올릴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달러 약세에 베팅했던 이 메커니즘 자체가 틀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지난주에 급격하게 빠진 이후에 이번 주에 다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달러 환율도 1,300원 이탈해서 1,250원대 후반까지 장중에 갔다가 지금 다시 1,280원 레벨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야, 근데 이왕 내려오는 거 인덱스 한번 99 한번 찍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99, 100 아래 내려왔다 갔어요. 100 아래 살짝 내려왔었죠. 네네. 살짝 내려왔는데. 그리고
요즘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10원 넘어가면은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빠지든 오르든 환율이. 근데 오늘 전일 대비 13원 50전, 1283원 40전이라. 그런데 이게 밤사이 또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올랐잖아요. 그건 이제 실업 지표가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실업 지표가 잘 나왔어. 주간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가지고 이제 주 단위로 나오니까 나름의 고빈도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고용 지표들은 월 단위로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고빈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25만 명 정도를 예상했던 게 23만 명 정도로 찍히면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으니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국채 금리나 달러나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말 종가가 우리 달러원 환율이 1264원 50전인데 오늘 83원 40전이니까 중간에 물론 뭐 1340원대도 갔다가 와서 그거 했어. 지금 이렇게 우리 민영권이나 저나 약간의 그 환율과 관련해서는 또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연초에 상반기 강달러요? 연초에 우리 카페 빈센트에 같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상반기 달러 약세가 대세를 이룬다고 하는데 둘이 약간 비슷하게 컨센서스를 갖다가 그래도 환율이 좀 오를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1340원대도 갔었고 다시 내려왔으나 현재도 1283원 40전이면 작년 종가보다는 그래도 뭐 얼추 한 20원 위니까 크게 틀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러면 하반기를 맞추셔야지. 바로 어려운 과제를 딱 초반에 리서치가 안겨주셨어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상반기를 맞췄으면은 하반기는 틀리는 게 좀 인간적이거든요. 일단 딱 이제 안전지대를 딱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상반기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또 빠져나갈 구멍 하반기에는 네. 빠져나갈 구멍이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는 겁니다. 아, 소신 있게. 제 좋습니다. 생각을 그냥 얘기하겠다는 거고 좋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상고하저였었습니다. 2023년 환율 네. 전망 자체가요. 네. 하반기에 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봤던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반기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경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특히나 우리나라랑 대만 같은 국가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국발 호재가 달러 환율 하방제로로 소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 5월에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상단 1320, 1350원 얘기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우리가 원래 상고 하저 보고 있었는데 예. 요 레벨을 올려야 될 거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왔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 레벨을 올렸습니다. 1,300원이 완전히 붕괴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근 이제 환율이 다시 레벨을 1,260원까지 내렸을 때 네. 이제 다들 많이 물어보셨죠. 이제 더 앞으로 환율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질문을 이번 주 초반에 많이 받았었죠. 뭐 1,200원대 초반까지도 환율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그때는 하셨는데 1260 하향 돌파 시도가 있을 때니까. 네, 근데 저희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딜러들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래요. 하반기에도 달러가 막 작년 가을처럼 엄청난 랠리를 이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위로. 네,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형태의 상고하고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희 하반기에 대한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기도 한데 네, 뭐 틀리면은 한 11월쯤 나와서 사과 방송 하고 있겠죠? 아, 왜 그렇게 가정을 하십니까? 맞아서 뭐 이렇게 확인 방송하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요즘 아주 핫 인싸로 떠오르고 있는 DB금융투자의 문홍칠 팀장의 환율 뷰와 일단 배치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문홍칠 팀장은 하반기에 환율 좀 더 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가끔씩 모시는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중장기적인 달러 약세 전망도 불변이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일단은 우리 은행이나 우리 민경훈 연구원께서는 하반기에 그렇게 환율 추가 하락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정도의 결론을 일단 듣고
네,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어떤 결론에 대한 부분, 각국의 어떤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으니까 세부적인 것도 좀 질문을 드리자면 뭐 미국 포함해서 각국 앞서 말한 이제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공격적인 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긴장하고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예. 연준에 대해서 한 번 이 컨센서스입니다. 이번 7월 네. 다음 주 뭐 목요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올리는 게 끝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2번 인상 전망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한 번을 올릴 하방 위험보다 2번 이상을 올릴 상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뭐 여러 차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고용을 베이스로 한 경제 전망 자체를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강력한 경기 드라이브가 없었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하겠다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부재했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이야기는 유럽도 쉽게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조업 PM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최대 제조업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에 PMI가 기준선인 50 하회에서 40 초반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예. 40.5, 40.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 달러 강세를 받아줄 수 있는 대체 통화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1순위로 꼽는 게 유로랑 위안화였었거든요. 네. 그 두 통화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해 줄 만큼 충분히 강해지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그만큼 좋다는 거니까 통화 정책 얘기하다 지금 잠깐 샜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네. 2번 이상 올릴 상방 위험을 더 걱정을 하자라는 쪽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와서 그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네. 그날 제 이야기는 딱 하나였죠. 명분이 없다. 명분.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명분? 중단하거나 예. 인하를 할 명분이 없다였었거든요. 예. 여전히 없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인플레 지표가 꺾였어도 없습니다. 꺾였어도 없다. 네,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위아더 회곤보다도 더 큰 명분이 필요한데? 이게 명분을 만들기 나름인데 왜 저는 네, 없다고 네. 보냐면 인플레 꺾였는데? 1980년으로 좀 멀리 돌아가 볼까요? 1980년대. 80년도에 가시죠. 이제 닉슨이 네. 이제 닉슨 대통령 당시에 뭐 서기 파동도 있었고 그때 재선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미국 물가가 천천부지로 치솟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폴 볼커라는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혔죠. 그러면서 물가를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하루 사이에 막 4%포인트를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50bp만 올려도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예. 그리고 물가가 잡히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왔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죠. 예. 디스인플레이션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잖아요. 예. 이제 슬쩍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나 4년 더 해먹어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너무 높은데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폴 볼커도 자기의 인사권자잖아요. 그렇죠. 독립성 하지만 일단 인사권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왔겠다.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됐죠?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서 20% 아래까지 올렸던 기준금리가 결국엔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무슨 US CPI, YOY 해갖고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인베스팅닷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초장기로 보다 보면 인플레가 좀 꺾이다가 한 번 더 휙 호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네,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은 명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연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예요. 디플레이션은. 근데 인플레이션은 공포입니다. 얘는 못 잡으면 답이 없거든요. 골칫거리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그런 쪽은 골칫거리고 인플레이션은 공포다. 그쵸?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예요? 훨씬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골칫거리는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해서
금리를 다시 내렸는데 네. 유동성을 풀었는데 예. 물가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처럼. 예. 그때 경제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금리를 내렸으니까요. 예. 그럼 이제 연준에게 누가 물어볼 겁니다. 물가 안 올라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연준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디락스다. 라고요. 핑계거리가 있죠. 경제는 호황이지만 물가는 안 올라와서 걱정이긴 한데 2% 목표까지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유지가 돼준다면 골디락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못 잡고 경기까지 망가지면 그걸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제학 책에서는. 그때는 또 독박스죠. 너그 뭐 한 거야 이래가지고. 네, 그때는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트레이딩부에 근무하고 있는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씩 딜러들 이야기를 하는데 원달러랑 이중통화 딜러들도 있지만 저희는 금리 딜러들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최근 금리 딜러들이랑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딜러들 입장에서는 뷰가 계속 바뀌고 있죠. 연내 인하는 없겠구나라는 식으로. 그렇다면 최근에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언제 인하할 거냐.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에 왔을 때 인하를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딜러들이나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2% 초반 중반 정도 오면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고 저는 1%대 후반까지는 빠져줘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더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네. 통화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는 여전히 달러의 우호적인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지금 경기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다라는 걸 크게 부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지금은 미국이 좋지만 금리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가거나 둔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보고서를 이전에도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 GDP가 앞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3분기 GDP 예상치가 전년 대비 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미국의 훨씬 우호적인 재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달러가 쉽게 빠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그냥 확 몇 단계 뛰어가지고 네. 달러가 쉽게 안 빠지면은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 윤지호 센터장님이 나와서 좋은 말씀하셨던데요. 어떻게? EPS 봐야 된다고 이제. EPS를 봐야 된다. 실적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네.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과거처럼 금리가 낮아져서 발생하는 정말 뭘 사도 오르는 지나가던 길가에 돌멩이를 주워도 이 돌멩이 가치가 올라가던 그런 위험 자산의 붐은 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주 위주로 올라가는 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높아진 금리를 버텨야 될 테니까요. 예. 근데 맞다는 것에서 나아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승희 씨 네. 매서운 질문이다. 그렇게 해야 맞다 하는 것은 당위론인데 그렇죠? 현실은 꼭 그 당위론대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상방에 맞췄으니까요. 어? 상을 맞췄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씨. 경제 방송을 하고 제가 좀 주식을 보고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당위와 또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그런 질문 던져봤고요. 아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이 불확실해서 이게 달러에 좋은 재료다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반대로 달러에 좋은 재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러가 충분히 약해질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만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릴 때는 네. 상고하고다 달러 쉽게 안 빠져요. 달러 약세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스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시계를 넓혀 내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월 FOMC 정도 되면 연준이 점도표 또 발표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6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 이제 뭐 금년에 한 2번 더 올리고 내년부터는 100bp 빠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 100bp 빠지는 게 상향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년 점도표 레벨 자체가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금리를 덜 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근데 연말에 가면 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요? 정말 다 왔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기존에 올해 연초에 채권 시장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다 왔다. 올해는 이제 채권 사면 우리가 먹을 일만 남았다 이랬었거든요.
아, 그것 좀 잘 안 맞았죠. 네, 지금 다들 잘 계신지 안부전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메커니즘으로 채권을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럼 어떨 때 손이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지금 미국 2년, 5년, 10년 국채 금리 레벨을 보셨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죠. 그러면 통화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이거를 기존에 사야 됐던 수급 주체들이 미국채 시장으로 다시 달려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상방 리스크가 제거가 됐고 이제는 뭐 100bp 내렸다고 했다가 뭐 50bp를 내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내려갈 일이 실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야죠. 채권. 채권을. 그럼 미국채 금리가 사니까 내려오겠네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수혜를 보죠? 엔화요. 엔화. 왜냐하면 엔화는 금리를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달러를 들고 있는 거랑 엔화를 들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유 편익, 뭐 쉽게 말하면 이자가 될 텐데 미국이 훨씬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달러의 가치가 강해져야죠. 예. 더 많이 주면 준다고 할수록 좋아지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앞으로 이 미국채 금리에서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만큼 엔화를 팔고 달러를 더 강하게 살 유인이 축소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엔화가 제일 먼저 수혜를 보겠죠. 엔화가 수혜를 본다. 엔화 약세가 중단되거나 엔화가 좀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런 표현으로. 그거를 이제 이제 올해 연말에 금리 인상 완전히 종료됐다는 거 확인되고 내년 연초부터 이 미국채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에서 엔화가 달러 환율이 다시 레벨을 낮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올해 하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는 미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서 금리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약달러에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살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예를 들어서 환율이 떨어진다. 원화가 강해진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입 쪽이 많은 기업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외로 여행 갈 때 우리가 돈 쓰는 재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면은 달러 그냥 뭐 1,300원 줄 것 같다가 뭐 1,100원이나 1,200원 주고 사니까 훨씬 유리한 건데 그 대신 그렇게 되면은 수출업체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원화가 줄어드니까 수출업체한테는 원화 강세가 불리하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기업들의 사정이고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제 주식 때문에 이제 이 금리도 살피고 환율도 살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은 외국인들이 그러한 원화 강세까지 기대해서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 논리였는데 사실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 시장 종사자로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를 기대해서 원화 주식을 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냥 늘 해오는 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네,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들고 우리나라 원화 주식 위험자산 포지션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급등하면은 미리 환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더 북돋는 가열시키는 재료긴 하거든요. 근데 외환 시장의 참가자 중 한 명으로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니까 환율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해서 이제 주식을 사니까 환율이 빠진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대부분의 증권사분들은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실적이 좋아야죠. EPS가 잘 나오는 이 국가 전체의 EPS가 잘 뽑힐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이 통화가 강세로 가겠구나. 근데 얘네 기업들의 실적도 좋네? 이 주식 사야겠다. 이 메커니즘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리 구조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는데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가 아주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 흐름과는 좀 배치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사실 금리도 이제 미국장 따라서 조금 올랐고 환율은 무려 13원이나 올랐고 그런 상황이면은 통상적으로 금리 오르고 환율 올랐는 날은 주식은 좀 빠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반에 미국장 때문에 그렇게 급락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이 다 플러스로 확 돌려버렸단 말이죠. 이제 독특한 날이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2부에서도 더 짚어보겠는데 그러면은 잘 안 빠진다 환율은 달러는 잘 안 빠진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셨고 그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잘난 놈이 강할 거야 통화가 그죠? 네. 그 다음에 통화 정책 내지는 금리 격차로 봤을 때 금리 높은 쪽 돈이 비싸질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외환 시장에서 또 하나 그거 할 수 없는 게 뭐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뭔가 또 어수선하면 그냥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먼저 한번 그 민연구원의 비율을 갖다가 한번 뒷받침해 보신다면. 잠시만요.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9페이지 오른쪽 차트인데요. 9페이지. 네. 펀더멘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입니다. 우리. 네, 한국 입장에서는요. 대만도 네.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40% 정도를 중국향 수출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제조업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워낙 이제 강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기는 한데 요 흑자 항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동차 쪽에서 견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반도체를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장주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자금 메커니즘이 더 자금 들어오는 게 더 강하다라는 것 때문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도 있겠지만 중국의 제조업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반도체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펀더멘탈 측면에서 원화 약세 재료가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금리 격차, 통화 정책. 금리 격차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통화들이 다 속성이 있어요. 포켓몬스터 보면 피카츄는 전기고 파이리는 불이고 꼬부기는 물이잖아요. 네. 이것처럼 통화들도 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승희 씨 알아들었어요? 네. 피카츄를 모를 수는 없죠. 아마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반은 알아들으셨을 뭐 그렇다 치고. 거예요. 네, 다 속성이 있는데 금리 차이로 움직이는 통화는 저희가 흔히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예. 기축통화의 대표적인 게 달러, 엔, 파운드, 뭐 유로 이런 통화들이 있겠죠. 네. 얘네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조달 통화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가 막 기축통화인데 금리가 싸다? 그럼 얘로 조달 땡긴 다음에 대외 투자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들은 저희가 흔히 데이터 디펜던트 통화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 붙인 거예요. 데이터 디펜던트 통화라고 부르는데 네. 얘네는 금리 차이가 중요합니다. 근데 원화는 아니에요. 원화는 그럼 무슨 통화냐? 리스크 벤치마크 통화라고 부르거든요. 리스크 벤치마크? 네, 그냥 주식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한 가지 속성으로만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네. 포켓몬스터에서도 다중 속성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얘 전기인 줄 알았는데 전기도 되고 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을 한 번에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승희 씨 지금 얘기도 알아들었어요? 포켓몬스터 얘기? 아니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고. 네. 얘가 물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아니었어요? 재능도 있었던 거죠. 그랬어요? 다시 복습할게요. 네. 포켓몬스터 다시 복습할게요. 이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속성을 봐야 되는데 서러워. 금리 차이로만 보는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화는 네. 원화는 리스크 벤치마크고 그리고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원화가 약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외환 시장에 있잖아요. 외환 시장에는 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보전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뭐죠? 그걸 저희가 FX 스왑이라고 부르죠. 네. 그 FX 스왑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가격에 녹여놓은 상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품이 있기 때문에 원화 자체는 조달 통화도 아니고 FX 스왑이라는 상품에서 상세가 되다 보니까 금리 차이로 크게 움직이는 통화는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우리 하는 이창용 총재께서도 수시로 강조하시더라고. 금리 차이를 안 움직여요. 금리 차이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다. 이거는 문흥철 위원님하고도 예전에 포럼에서 이야기가 된 건데 한국 금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럼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네, 하시다가 왜냐하면은 나온 결론이에요. 달러 베이스로 조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조달 금리가 중요하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준보다 더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원화가 아니라 유로나 엔화가 된다면 중요해지죠. 뭘로 조달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낮은 걸로 조달한 다음에 비싼 데 넣자. 이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 안에서는 금리 차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원화는 아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달러 금리가 제로 금리였을 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유로 금리 낮았을 때 유로 캐리, 엔 캐리는 뭐 한참 됐고.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와타나베 부인 뭐 예, 이래서.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인데 원화 빌려 갖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원화 캐리 트레이드는 없죠. 아직까지는 네. 어불성설이네. 제가 네.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실력과 우리 이 자랑할 만한 거 많은 거에 비해서 진짜 이 우리 원화가 국제화도 덜 됐을 뿐만 아니라 대접 못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환율 자체도 네 자리 숫자요. 창피하게. 남들 1점 얼마 그러고 뭐 N 해봐야 뭐 130, 140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1000단위는 우리밖에 없을걸요. 아르헨티나 있다. 아르헨티나. 만단위도 있고. 만단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전 근데 숫자가 적은데 위안화는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펀더멘털 이야기하면서 장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장표에는 이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본격적인 탈세계화는 기회와 위기의 양날의 검이다 라고 이걸 뽑으셨는데 이게 또 주체별로도 다를 것 같고요. 산업군이나 상황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국가 따라 다를 것 같고. 네. 30분이 남았죠? 네. 그러면 저에겐 시작을 시간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네. 탈세계와 관련된 이슈는 이번에 IMF에서도 한번 언급을 보고서에도 했었고요. 예.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절화 이슈가 신흥국 경제 회복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 세계 성장률을 어느 정도 낮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IMF에서 나왔던 차트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탈세계화로 인해서 기존의 제조업 생산 기지로 각광을 받던 국가들에서 자본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FDI 투자 감소하는 국가가 중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매트릭스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럼 좀 쉬운 걸로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네. 6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그린필드 FDI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잠깐 FDI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FDI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예. M&A가 있고 그린필드가 있습니다. M&A는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거예요. 합병 인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 부지의 건설이라든지 신규 고용 창출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린필드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거죠. 네. 이걸 저희가 그린필드 FDI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걸 왜 그린필드라 그래요? 유엔에서 그렇게 정해서 부르던데. 유엔에서 그렇게 정해서 부른다. 네. 그래요. 내가 잘못 물었네. 뭐 유엔이 잘못했겠나? 내가 잘못한 거지. 어찌됐건 이 그린필드가 중요한 이유는 네. 새로운 공장 부지를 건설하면서 투자가 들어가고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멕시코 페소화를 보시게 되면 멕시코 페소. 연초 이후에 달러가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주구장창 강세였었거든요. 멕시코 페소가.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얘네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해지냐? 글쎄. 이런 의문을 많이 던졌는데 심플하게 이 그린필드 FDI가 멕시코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탈세계화 이슈에서 니어쇼어링이라고 불러요. 니어 근처로 복귀한다. 미국의 근처로 간다. 니어 근처. 발음이 조금 그랬나요? 아니야. 니어쇼어링에서 근처로 들어가는데 위로 들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이전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무조건 미국 영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근처에 있는 국가들로 생산 기지 이전을 독려하고 있고 이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멕시코에 대한 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멕시코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네. 멕시코 페소화도 신흥국 통화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축에 속하는 통화로 자리매김을 했었고 예.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최근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제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제 자본 유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중국 자산을 팔고 나왔으니까 어디론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외신에서는 첫 번째로 일본을 꼽습니다. 일본으로 갔다.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일본을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로는 인도를 꼽습니다. 인도. 인도가 지금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업 생산 기지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신흥국 내에서도 차별화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프렌드 쇼. 친구한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어쇼어링이나 프렌드 쇼어링 그리고 미국 자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같은 게 하나의 탈세계화 트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기존의 교역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인 한국과 대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전 거죠.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했는데 한국인으로서 느끼기에는 아 요즘에 좀 우리나라 틈바구니에서 힘드네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딘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 기회의 장이 될 수도 네. 있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섹터거든요. 네. 반도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2부에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고 일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자체의 수입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예. 네덜란드랑 일본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LCD 생각해 보실래요? LCD가 원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던 사업군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후발주자인 중국한테 따라잡혔거든요. 그리고 역전까지 됐었죠.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가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간재인 반도체를 생산해서 예. 그거를 중국으로 수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수출 경기가 운영이 됐었는데 네. 앞으로는 반도체도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탈세계가 생기게 된다면 그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이 탈세계화가 위기라고만 저희가 인식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잠시만요. 장표를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아까 장표 찾는 사이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이렇게 저희 뭐 인포메스 같은 걸 다 구독을 못 하실 테니까 그냥 딴 거 없이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USD MXN 하셔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 민영권이 얘기한 멕시코 통화가 야 이거 다른 차트들하고 다릅니다. 이 관상이. 관상이 달라요? 네, 관상이 달라요. 딴 거는 막 차트 출렁출렁거리고 전문이시니까 달러 좀. 강 달러 네. 약에 따라서 막 출렁출렁거리는데 멕시코 페소는 남자죠. 멕시코 페소는 그냥 그냥 쭉 계속 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꾸준히 하락하는 멕시코 페소 강. 네, 멕시코 페소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 중국 입장에서도 마냥 위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 중국이 미국한테 압박을 받으면서 새로운 연대를 꾀하고 있죠. 누구랑? 물론 일본에서 G7 할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 초청해서 했던 거는 조금 초라하기는 했어요. 네, 경제 조금, 규모 네, 사이즈를 뭐,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네. 좀 초라했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과정에서 중국이 뭘 얻어가려고 하는 거냐를 봐야 될 텐데 뭐 1대1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예요. 그거는 뭐 장기적인 그들의 또 그렇죠. 목표죠. 근데 이전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크게 없었어요. 정말 위안화 사용 비중이 늘었습니다 해서 딱 열어보면은 뭐 1.8%? 글쎄. 그거 보면서 이게 이거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일부 남미 국가들이 무역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브라질 나왔죠. 룰라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도대체 왜 무역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지 분노에 차 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룰라가요? 네, 위안화 결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 위안화 사용 비중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그동안 성장시켰던 스토리라인이 약해지는 건 맞는데 제조업 회복이 잘 안 될 테니까요. 위안화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저는 지금 내 탈세계화를 바라보고 있고 다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탈세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했을 예. 때 아까 교수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저는 달러의 지배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를 투자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네. 우려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외환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네.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경제 양극화가 결국에 가장 세계에서 경제대국 둘이서 싸우는 거잖아요. 뭐 중국 관련된 분들이 나오시면 제 말씀을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중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네. 중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무조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가 단기적으로는 기회의 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결제 통화로서의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는 그 신뢰성이 깔려 있어요, 기저에. 네. 뭐 달러의 신뢰도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아나운서님께. 제가 아나운서님께 당근으로 뭘 네. 샀어요. 네. 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위안화로 드리면 안 될까요? 원화로 주세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안화가 가지고 네. 있는 태생적인 예. 한계가 이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환율 정책이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투명하게 외환 정책 운영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정도가 심해요. 중국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제 똑같아.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아. 네. 미국부터 일본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근데 중국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인민은행이 도입한 위안화 안정 조치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인민은행의 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짧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네. 매일 고시 환율을 발표합니다. 오늘 거래되는 외환 시장의 기준 환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로 스타트할 거야. 이게 기준이야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발표하기 전에 이제 20개 정도의 은행한테 예상치를 제출하라고 해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네. 우리 오늘 고시 얼마에 할까? 제출해 볼래? 하고 제출을 하면은 그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걸 또 고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10시 15분에 진짜 고시 환율이 고시가 되는데 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고시 환율을 이제 고시를 했을 때 예상보다 낮게 한다는 이야기는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그거보다 높게 한다는 네. 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고 싶다는 걸 시장의 의사표시를 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어제 그 예상보다 680핍 낮게 고시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지금 위안화 약세 너무 불편해라는 걸 대놓고 때를 쓰듯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좀 심한. 아니, 마사지를 해도 그렇게까지 해버리냐.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로 심하네요. 예. 해외 자본 조달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 개수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제가 네. 중국 기업이라고 할게요. 네. 100달러를 조달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러면은 제가 100달러를 조달한 걸로 인정을 해주면 대외 자본 조달 조정 개수가 1인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연말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 개수를 1.25로 올려줬어요. 왜 올려줬죠? 너가 100 조달하면 120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빨리 나가서 달러 채권 찍어서 달러 들고 들어와. 위안화 약세 좀 막아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그걸 1.5로 또 올려줬습니다. 그래요? 더 들고 오라는 거죠, 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뭔가 다른 정책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위안화 가치를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얘가 결제 통화로서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지금 달러가 좀 쪼들리는구나. 중국 내에서. 그죠? 그렇죠. 헝다에 이어서 완다. 네, 뭐 난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본인들의 통화가 정말 국제 결제 통화가 돼서 안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신뢰성과 담보요. 그래요. 담보는 뭐가 있죠? 뭐가 담보? 있을까요? 중국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잖아요. 금.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IMF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 중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실제 발표하는 것보다 3천억 달러 이상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숨겨놨다는 거죠. 그럼 뭘로 숨겨놨겠어요? 뭐로? 금으로 숨겨놨겠죠. 금으로. 달러로 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써야 되니까. 그건 바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최근에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신뢰성을 이제 위안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금융시장도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뭐 홍콩 통해서 성강통, 후강통 이게 아니라 네. 직접 역내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해. 네. 다 열어줄게. 예. 우리 오픈마인드한데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죠? 미국이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러면 위안화가 예전에 영국이 유로화로 전환하려고 파운드화 교체 시기 때 조지 소로스한테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금융자분들이 얼마든지 이 위안화 가치를 공격할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탈세계화 이슈는 달러에게 더 좋은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안화 국제화는 단기적으로는 기회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이러한 장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저기 아마 중국은 제 생각에 금도 많이 꼬불쳐놨겠지만 나중에 진짜 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금 만들 거예요. 그 뭐 계란도 만들어내는 선수들이잖아. 짭으로요? 그걸 나 계란 만들어 갖고 그 만든 계란 먹은 친구가 있어요. 중국 사는 놈 그 친구인데. 만든 계란을 친구분이 드셨어요? 실제 그 만든 근데 맛도 비슷하대. 알고 드신 거예요? 모르고 먹었죠. 그게 달걀에서 나온 계란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에서 나온 계란인데. 근데 내가 그랬지. 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닭 모이 정하면서 닭한테 계란 알 낳게 하는 게 낫지 않냐 했는데 그게 싸게 치인다네. 뭐 금도 만들겠지. 그나저나 지금 시간은 얼마 없는데 지금 우리 가져오신 자료 중에 43페이지부터 요거만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 제목에 이머지와 플런지인데 뭐가 쑥 떠오르든지 아니면 푹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원화 가치가 절상으로 가든지 절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반기에요? 네. 우리은행의 뷰는 꼬꾸라진다라는 쪽이라는 겁니다. 꼬꾸라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꼬꾸라지는 환율은 뛴다. 네, 환율이 1,300원 레벨을 회복하는 형태로 하반기까지 그 레벨을 쭉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고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악재는 많지만 호재는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악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가진 주력 산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자동차랑 선박도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건 반도체일 겁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 같은 경우도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였었거든요. 2016년도. 네. 15년 뭐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흑자였었죠. 네.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불황형 흑자예요. 그랬죠. 수출은 증가라는 게 감소를 하는데 수입을 더 많이 줄여버리니까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오는 케이스였었거든요. 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역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흑자 전환이 긍정적인 재료인 거냐?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앞서 수없이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중국 경기가 제조업 베이스를 중심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원화 펀더멘탈이 수출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반기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중국 경기가 통상 안 좋을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했냐면 토목공사를 했거든요. 그랬죠.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4대 강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경기가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 실물 경기에 가장 빨리 돈을 회전시킬 수 있는 게 토목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네. 삽질이죠. 예. 네, 일단 사프기 시작하면 돈이 돌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중국이 그걸 못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잠깐 이 부분 짧게 설명을 드릴 예. 건데 길게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10분 있습니다. 10분. 네네. 한 5분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이 차트가 예, 조금 예. 어려운데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중국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채권을 찍어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건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인프라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차트 왼쪽에 보시는 주황색 바가 그 인프라 투자를 했던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늘색 회색 바가 나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자라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공식적으로 성정부들의 부채 비율을 1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텐진, 나름 일성 도시죠. 그 텐진의 부채 비율이 지금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부채 문제가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또다시 부채를 찍어서 빚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못 꺼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된다면 네. 다시 뒤로 넘어가서 네, 45페이지고요. 45페이지. 45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중국이 과거처럼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수출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호재는 적다고 하셨지 없다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호재는 없어요. 호재는 그때도 참 말씀드렸다시피 승희 씨가 외환 오늘- 시장 입장에서의 호재가 되겠죠. 네. 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소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5월 달에 시티은행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달러 조달, 달러 수급 자체가 약해졌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 말씀하셨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수급을 새로 벌어들이는 건 부진한 게 맞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곳간에 달러가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달러를 쟁여두고 걱정이 되니까 의사결정을 못 내리니까 곳간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안 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곳간 열면 달러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47페이지 오른쪽 보시게 되면 시중은행의 이제 외화예금 형태로 예치하고 있는 달러가 굉장히 여전히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예. 이게 정말 맞니라고 하신다면 코로나 이전에 한 650억 달러 전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는 한 200억 달러 정도 더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에 성박 신규 주문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달러 원 환율 빠졌던 거 이제 대부분 역에서 쇼플레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중공업체들의 환해지 수요도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선박 중공업체들의 신규 환해지 수요 자체도 여전히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없진 않은 호재 정도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뭐 이거는 알지. 이거 아닌 말건데 49페이지 이거 한번 눈에 한번 넣고 마무리하십시다. 그럴까요? 가시죠. 예. 좋네요. 요거는 어떻게 우리은행의 뷰다. 네, 하우스라고 오케이, 보시면 좋습니다. 될 것 같고요. 일단 달러 지수 레벨 자체는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4포인트 유지하는 게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한 적정 가치다라고 보고 달러 있습니다. 인덱스 104. 네, 그리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20원, 연말까지도 1,310원대를 유지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지금 1,280원 정도에서 여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 가격 대비 괴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저희는 악재는 많고 호재는 없기 때문에 원화가 더 이상 강해질 수 없고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아까 1.12달러까지 뚫고 올라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죠. 딜러들한테 가서 따라서 유로 살래?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됐을 때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유로화는 저희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는 뭐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을 유지하는 한은 이 높은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2024년에 제가 적어놓은 숫자를 보시게 되면 이제 커브가 급격하게 우양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채에 대한 수급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엔화가 먼저 강세로 가주면 약달러에 대한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는 아니다. 라고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패스? 예, 네네네. 예. 우리 민영군이 이제 지금 요 FX 쪽에 들여다보신 지가 몇 년째세요? 10년 돼가고 있죠. 10년 돼가고 있어요. 네. 한 5년 전 대비 요즘 더 잘 보여요? 아니면 갈수록 어려워요?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 전 몰라서 말씀해 주세요. 당장 내일 아침 한 일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참 그렇군요. 당장 내일 아침 환율. 심지어 최근에는 변동성까지 커져가지고요. 작년 기점으로 뭐 전일 대비 10원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상 다반사다 보니까 뭐 그래서 레인지를 저희가 너무 많이 벌린 거 아니야라고 해서 벌렸는데 한 달 지나가면 그 레인지 상단 와 있고 막 이래서 그게 좀 최근은 외환시장 분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딜링룸들은 다들 뭐 수익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죠. 금년에 어떤가? 타행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다행 같은데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은행은 잘 벌고 있어요. 저희야 뭐 워낙 훌륭한 딜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100% 믿을 수 있는 발언인지. 형들이 술 한잔 사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사원 마인드가 약간 섞인 것 같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억해 둘 거예요. 기억해 뒀다가 우리 뭐 딴 거 있나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틀리면 그때 당신 요랬지 해갖고 계속 이제 쫑코주는 근황으로 사는. 그러면 한 11월쯤 작가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사과문 작성해가지고 A4 용지로 먼저 연락 주시는 거예요?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11월에 또 만나뵙게 될 우리 민경은 이코노미스트님. 그 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하긴요. 환율 때문에 네. 우리 뭐 변정규 전무님 됐건 우리 또 민영군이 됐건 네. 문파트장이 됐건 문팀장이 됐건 환율 수시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에 뵐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민경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